창업을 그냥 단순히 정산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거 잘 구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는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맥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좀 더 특별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카톡과 유선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창업시장, 자영업시장의 인력난, 구인난이 생각보다 엄청 심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이렇게 칠판 앞이 아닌 노트에서 1대1 소통하는 느낌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왜 자영업시장에 인력난이 심각할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인력난을 준비해야 될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자영업 구인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이 어느 정도의 구인난에 힘들어하냐면 지금 현재 920만 건 채용 공고를 냈는데 실제 고용한 사람들은 590만 건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한 실업급여. 미국도 실업급여를 되게 많이 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만 일하고 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에 단념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냥 나태한 근로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인구에 대한 문제인데 미국의 경우는 많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그래서 인구가 감소한 이유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근무 형태의 변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저기서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까지 나오냐면 6개월을 근무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1,000불을 줘요. 1,000불이면 한 115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람을 모셔오기 위한 인센티브, 보상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구해지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편한데, 이왕이면 쉬운데 이런 데를 구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고용이 안 된 곳은 대부분 어디냐? 힘든 식당이죠. 식당도 종류가 있죠.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일이 많고 또 복잡하고 이런 곳들은 사람을 구하기가 이제 미국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 반면에 저희가 이제 편집자를 구인 광고를 냈어요. 지금 최근 접수된 인원이 29명. 엄청나죠? 근데 그들의 프로필을 보면은 더 반전입니다. 반도체 생산 공장 뭐 이런 데서 일을 했고 일반 회사 그리고 일반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프리미어 프로를 배워요. 이력서만 보면 알잖아요. 이들이 뭘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고 좀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이런 외식 시장의 수요는 상당히 줄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자영업 시장은 왜 이렇게 사람 구하기가 어려울까? 이제 맥형도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끼게 된 거는 세 가지로만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달 플랫폼의 발달. 이게 이제 배달 시장이죠. 배달 시장이 커졌어요.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어떻게 됐나요? 배달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배달 기사들도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배달 시장에 필요한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모집이 됐는데 여기서 문제인 거는 창업 시장의 형태의 변화. 제가 어렸을 때 김밥 장사부터 폭조리부터 장사해서 200만 원 모으고 1,000만 원 모으고 2,000만 원 모으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거의 한 8년 7년 이렇게 개고생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창업 시장에 나옵니다.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이 창업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종잣돈을 창업에 경험을 하면서 모았기 때문에 이 첫 매장에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걸 하나요? 노가다를 하거나 좀 빨리 벌기 위해서 빨리 버는 일들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외식업을 하는 거죠. 내가 눈치 안 보고 스스로 사장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니까 이 창업에 실패를 하는 거죠. 요즘에는 나만 사장이 아니라 너도 사장이 될 수 있고 내일이면은 얘도 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 플랫폼의 변화로 인해서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시장의 형태가 변한 게 공유주방이었어요. 공유주방은 말 그대로 돈을 실질적으로 주지는 않지만 정말 받으면서 창업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그만큼 소자본 창업입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돈도 없고 주방에 집기나 기기, 기물까지도 뭐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매장에서 와서 일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지금은 이런 공유주방 형태에 들어가서 창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자본 창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크크크 세대라고 하는 게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크크크 세대들의 공통적인 뭐 특징들이 있죠.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하는 거 좋아하고 SNS에 함축어로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 길게 말하면 꼰대 같고 뭐 이런 부분들 그들이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가 일단 출산 포기하고 두 번째가 뭐 포기하나요? 집을 포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결혼을 포기합니다. 이게 3포 세대. 그래서 출산은 애 하나 나오면은 엄청난 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맞벌이 해야지만 먹고 살 정도인데 거기에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집, 지금 물가가 엄청 많이 오르는 것도 이 부동산 시장이 엄청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면서 이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임금을 인상시키죠. 그럼 임금이 인상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물가를 또 올리게 되죠. 막 서로 막 올리고 막 끌어당기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집은 이제는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주거, 그냥 보금자리 형태로 생각해야지 뭐 청약이나 되면 모릅니다. 그냥 돈을 주고는 살 수 없어요. 9억 이상 되면은 대출도 나오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이 결혼 같은 경우도 사실 못생겨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능력이 있으면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그러면 잘생겼다고 결혼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능력이 있어도 결혼 안 하고 잘생겨도 결혼을 안 합니다. 요즘에는 이게 결혼을 해가지고 누군가의 인생을 또 책임을 져야 되고, 배우자와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해서 집이라도 장만하면 모르지만 집장만 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고, 그래가지고 애라도 또 낳으면은 자녀를 성장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 삶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크크크 세대들이 낳은 소수민족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니트족, 딩크족, 욜로족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런 이제 소수 부족이 생겼죠. 소수 부족. 이 니트족 같은 경우는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이제 뜻하는 거고요. 딩크족 같은 경우는 둘이 벌어가지고 자녀를 낳지 않는다. 그러니까 둘이 벌어서 둘만 먹고 살겠다.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욜로족은 이제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래보다 현재 행복. 이게 이제 욜로족의 특징인데, 이런 소수민족들의 공통적인 게 먼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뭐 미래에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자녀를 두고 우리가 행복하게 먹고 막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빡빡한 거죠. 빡빡하다 보니까 그냥 이들이 낳은 키워드 있죠.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것들. 이런 소확행도 그래서 나오는 말이고, 워라밸, 요즘에 나오는 말들, 일과 일상생활의 밸런스를 맞추겠다. 외식업, 옛날에는 한 달에 3일, 2일 이렇게 쉬면서 외식업을 하고 12시간씩 일을 했지만 뭐 주 5일 근무제 또 외식업에서 안 하면은 사람이 안 구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거죠. 왜? 요즘 세대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일과 내 라이프 스타일을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사는 거. 평일에 열심히 일했으면 주말에 좀 콧바람도 쐬고 뭐 이렇게 원하는 삶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외식업 현장에서 한 달에 뭐 3번 쉰다, 4번 쉰다, 이 사람 구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갖는 특징들이 이런 소수 부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부의 정책도 부인난을 만드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최저시급입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된 거 5.1% 이번에 최저시급 인상돼 가지고 440원 인상돼서 8,720원인데 9,160원 올랐죠. 사실 이 임금이 10,000원이 안 넘는다고 하지만 주휴수당 포함하면은 11,000원입니다. 이게 월급으로 따지면은 190만 원 정도, 191만 원 정도가 최저 월급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최저시급 인상이 사실 주휴수당 포함해서 인상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퇴직금까지 생기다 보니까 인건비를 쓰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최저시급뿐만 아니 각종 부가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 쓰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안 쓰는 무인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업종들이 흥행을 하는 거죠. 지금 성적을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한몫하는 건 뭐냐면은 최저시급을 올렸으면 주휴수당 같은 걸 없애야 돼요. 주휴수당은 옛날에 최저시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보조하기 위한 수당으로 나온 건데, 이 주휴수당이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주휴수당을 제외하지 않고 계속 최저시급만 인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식업계, 자영업계 부담이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한몫해가지고
실업급여, 아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과한 실업급여, 후한 실업급여가 결국에는 구직을 단념시켜버리는 일로 생기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년 일하잖아요.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받는 방법이 생겼죠.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 한 달간 계약직으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이직 확인서라는 걸 떼어달라고 해요. 약간 방법을 또 알려주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업급여가 또 나옵니다. 그 실업급여 받으면서 현금 줘서 일하는데 또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하고 또 놀고 또 다시 들어가서 1년 일하고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메뚜기도 철이라고 막 철 만난 메뚜기들을 엄청나게 정부가 만들어 준 겁니다. 인력난이 왜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맥형이 생각나는 3가지 이유를 적었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외식업을 준비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외식업에 3가지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나가는 비율이 식자재 비율이 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가장 큰 항목이죠. 인건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임대료예요. 나가는 지출 항목이 있다면 여기 밑에는 뭐 이제 공과금, 5번째가 기타 항목이라고 해서 뭐 카드 수수료도 있겠고 부가세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공과금은 대부분 그냥 통상적으로 한 5% 정도 매출에 나간다고 쳐요. 그 식자재 비율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판매 전략이에요. 판매 전략. 그냥 식자재 비율 저렴하면은 30% 받으면 아 이익이 높겠구나. 50% 받으면은 이거 사기꾼들 도둑놈들 막 이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외식업도 배우고 해야 돼요. 그냥 안 배우고 하면은 그냥 숫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식자재는 판매 전략. 그럼 인건비는 뭐라고 할까요? 운영 전략이에요. 임대료는 뭘까요? 임대료는 매출 전략이에요. 매출 전략. 왜냐면은 유일한 고정비예요. 변하지 않는. 나머지는 다 변해요. 내가 쓰는 만큼 더 나오고 덜 나오고 이달과 다음 달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임대료는 이달과 다음 달이 똑같죠.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인 고정비인데 매출이 오르면 오를수록 임대료는 떨어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매출을 올리려고 하려면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 식자재 비율을 낮게 쓸까요? 높게 쓸까요? 이 판매 전략은 어떻게 보면 코스트는 과학이에요, 여러분. 뭐 피자를 판다, 치킨을 판다, 떡볶이를 판다 했을 때 재료비를 30% 쓰는 거와 40% 쓰는 거 어떤 게 10,000원씩 판매 가격을 받았을 때 30%에 있는 해당하는 재료 3,000원어치와 4,000원어치의 재료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당연한 거잖아요. 4,000원이 A급을 쓸 수 있는 거고 이건 B급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재료비가 높아서 마진이 적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판매가를 낮춰가지고 똑같이 30%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같은 재료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판매가 낮은 거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식자재 비율이라는 거는 가격이 판매가가 낮으면 높아지는 거고 판매가가 높으면은 낮아지는 거고 판매 가로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원재료 좋은 재료를 쓴다 그거보다 더 낮은 등급의 재료를 쓴다 재료의 코스트를 맞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료비가 낮다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손님들을 더 오게 하려면 손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이제 가격을 경쟁을 하는 거고 가치 경쟁을 해서 마진을 더 많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외식업은 왜요? 사람이 안 구해지잖아요. 이 소수민족 어떤가요? 앞으로 몇 년 후에 내가 너 어떻게 해줄게 이런 행복보다 지금 당장의 행복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급여를 주거나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성과금을 주거나 이러는 거죠. 인센티브, 동기부여. 그게 이제 장기 플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기 플랜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돈이 많이 남아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인건비 벌기도 힘든데 어떻게 직원들한테 보상을 줄까요? 그래서 가격 경쟁으로는 직원을 구할 수 없다. 직원에게 보상을 더 줄 수 없다. 가치 경쟁에서 내가 팔아서 많이 남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좋은 인력을 좋은 혜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가격 경쟁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운영 전략에서 인건비 안 드는 걸 하시면 됩니다. 가격 전략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최소화할 수 있는 거 동선을 간소화한다든가 손님들이 직접 와서 가져가게 한다든가 주문을 키오스크로 한다든가 이 운영의 전략도 신경을 쓰면서 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재료비가 많이 나온다. 재료비가 예를 들어 50% 나온다. 50% 넘게 나온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럼 망하지.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그렇게 발전 없이 삽니다. 재료비가 50% 넘는 거 밀키트 샵 같은 거 요즘에
요즘에 무인 창업 같은 거 50% 넘습니다. 왜? 저렴해야지 와서 가져가니까. 근데 저렴하게 해서 오게 했는데 거기서 사람이 막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 다 응대를 하고 있어요. 서비스야 좋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건비 쓰고 재료비 높고 남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운영비에서 줄일 수밖에 없어요. 재료비가 높으면 운영비에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비가 낮다면 운영비를 더 투여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부러워해야 되고 가장 꼭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게 건물주예요. 왜? 임대료 나가는 기본적으로 평균 10%라고 잡읍시다. 월세 300에 매출 3,000 찍으면 10%인 거예요. 그러면은 6,000 찍으면 5%가 되는 거죠. 근데 이 5%에서 10% 하는 비용을 부채가 없는 건물주가 장사를 하는데 융통성까지 있고 장사의 경험도 있어요.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 5에서 10%에 해당하는 비율을 식자재 비율에 넣으면 더 좋은 질의 재료를 공급할 것이고 내지는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건비에 썼다. 그럼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고객 입장에서는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서비스 해줘. 양질의 재료 들어가 있어. 가격이 저렴해.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집이 줄 선다니까요. 그렇게 장사를 하는 거죠. 임대료 안 나가니까 인건비도 안 나가게 해서 재료비도 안 나가게 해서 내가 마진을 40%까지 봐야지 손님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안 오죠? 이런 게 이제 다 이 안에 숫자에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과금 기타 비용은 다 똑같이 나가는 비용이지만 식자재 인건비 임대료는 각각의 전략에 따라서 상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할 때 내가 도저히 회사를 성장시켜서 동기부여를 주고서는 직원들한테 비전을 줄 수 없다. 그러면은 인건비가 저렴한 아이템을 하세요. 재료비가 대신 많이 들어도 재료비에는 많이 쓰셔야죠. 왜? 저렴하게 파셔야죠. 내지는 그래야지 소비자가 무인 시스템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셀프로 하더라도 합리적이다. 아, 가격이 저렴하다. 내가 불편해도 감수할 수 있어. 이러는 거. 그러니까 창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비싼데 재료비도 비싼 경우. 우리 이제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식당들 싸지 않잖아요. 비싸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다 주문해서 갖다 먹잖아요. 그런 데는 많이 없으니까 어쩌다가 가야 있으니까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있는 거고 골프장의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밥 한 그릇에 18,000원, 막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2만 원 합니다. 왜? 왔으니까 먹을 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 만약에 수요자면 그렇게 받아도 되지만 지천에 식당들이 깔려 있는데 그렇게 장사를 했다가 망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인력 시장에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데 창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또 창업을 그냥 단순히 정산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거 잘 구분할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원가표랑 정산표를 나눠주고 그걸 대입해서 저한테 수정을 해가지고 숙제검사 하듯이 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면서 아 진짜 정산 관리해서 김밥집에 김밥이 식자재 비율이 60%가 되는데 팔아도 안 남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고 아 이런 메뉴는 빼는 게 맞았네요 라고 하면서 메뉴를 막 정리하고 계시는 것들 보면 되게 마음이 뿌듯해요. 그걸 너무 늦게 하신 거죠. 근데 지금이라도 하는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자영업 시장 내가 인력을 구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러면 인력이 최소화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식자재 비율이 아끼시면 안 됩니다. 가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파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들어가야 되고 내가 서비스의 품질을 좀 높여서 응대를 하겠다 그러면은 가격 경쟁이 아니라 가치 경쟁에서 마진을 좀 많이 남을 수 있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포장 패키지도 이쁘게 하고 브랜딩을 하는 거죠. 제품의 컨셉, 브랜드의 컨셉. 브랜드의 컨셉은 가치 경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도 대충 지으면 안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브랜드의 단계별로 내가 적재적소에 넣어야 되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거 꼭 아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과외는 이렇게 해서 창업시장, 자영업시장, 인력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1대1 과외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익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준 맥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